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했는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뿐 아니라 보수 단체 집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본인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의도와 서대문 등에는 조합원이 10만 명 넘게 집결했고 광화문 일대에도 보수단체 수만 명이 모이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먼저 오늘 집회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은하 기자, 지금은 집회가 끝났습니까? 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양대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오후 6시를 기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집회를 끝난 뒤 행진을 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대부분 해산했고 지금은 몇몇 조합원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총 11만 명이 집결했는데요. 조합원들은 노조의 파업 책임을 경감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보수단체들은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7,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집회 문화 개선 방안 발표 이후 재개된 첫 대규모 집회라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불법 집회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의도와 광화문, 서대문역 일대 5곳에서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40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질서 유지에 나섰는데요. 도심 곳곳에서 진행된 집회에 이어 행진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서울 도심은 말 그대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버스는 막히고 지하철은 혼잡하고 소음에 귀는 따갑고 발이 묶인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매번 전해드립니다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권리 모두 중요한데 집회 때마다 반복되는 시민들의 불편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김예나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5개 차선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차선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30분 지체된 것 같아요. 꼼짝 안 하니까 뭐. 여의도와 광화문, 서대문 등 곳곳에 교통이 통제되면서 서울 도심은 하루 종일 꽉 막혔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약속 시간에 늦을까 중간에 내리는가 하면 경복궁역에서 내릴라 했는데 버스가 안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내렸어요. 지금 늦어서 뛰어가야 돼요. 지하철 승강장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까지 긴 줄이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지하철역 출입이 막힐까 전전긍긍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데모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지하철역을 쓰지 않고 지하철이 그냥 지나갈까 봐 걱정하면서 왔어요. 상인들은 하루 종일 이어진 구호와 함성에 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너무 심하지네요. 서울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3시 서울 도심의 평균 차량 속도는 시속 10km 안팎이었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청년들의 진출 기회를 늘리는 3호 혁신안을 냈죠. 그런데 지역구에서의 반발과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의 성격이 분명히 다른 만큼 일부만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의 절반을 청년으로 채우는 혁신안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에서 당선권 50% 내의 청년들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건 저는 의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권 당선 우세 지역의 청년 후보만을 공천하는 청년 전략 지역구 구상에 대해선 회의적인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여성 우선 추천 지역구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지역민과 타 후보 반발 등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수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중진 불출마 권고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런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혁신위는 청년 전략지역구 후보를 선정하는 공개 오디션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여당 지지율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공개 오디션을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신당론과 맞물려 당내에선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혁신위는 청년 할당 혁신안을 다음 주 최고위원회에 정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인재 검증을 위한 여러 기구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도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여기에 비명계 중심 모임까지 생기면서 당내 사정이 복잡합니다. 민주당 상황은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 주간 3개의 총선 준비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첫 회의를 연 총선기획단은 도덕성 검증 강화에 힘을 실었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외부보단 당내 발굴에 주력한다며 영입이란 표현을 뺀 인재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도 설치됐습니다. 돈 봉투 사건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겪은 민주당이 도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문제부터 해결하고 도덕성을 운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명기획단 만들고 비명계로부터 혁신계로부터 의심받을 일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행동 모임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에 변화가 없다면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설전이 매우 거칩니다. 물론 간접적인 말싸움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의 위치를 봤을 때 수위가 높습니다. 설전의 시작은 검찰 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였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이 송 전 대표 관련 수사 상황까지 김보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도덕적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중 제일 뒤쪽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최근 출판 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건방지다며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겁니다.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가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을 비롯한 여러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국민들을 가르치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 간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윤관석 의원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돈봉투를 받은 사람으로 임종성, 허종식 의원을 특정해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문 밖을 나서자마자 겨울바람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시장 상인들은 서둘러 난로를 꺼내고 스키장은 인공눈을 만들면서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담요를 걸치고 추위를 막아봅니다. 새벽 시장에는 난로까지 등장했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에 시장을 찾는 손님의 발길도 줄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지고 손발이 시렵고 그러네요. 쳐서 좀 손님들이 작은 편이죠. 밤하늘에 눈보라가 쏟아집니다. 강원 산간 스키장들은 어젯밤부터 올 들어
첫 인공눈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서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영하권 온도가 적절해서 제설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40m 아름드리 나무가 들어선 편백나무 숲에는 마지막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속옷을 좀 두꺼운 거 입고 왔거든요. 춥지만은 공기가 좀 폐에 깊숙이 들어오고 짜릿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설악산이 영하 7.8도로 가장 낮았고 서울 영하 1.9도 등 남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화요일부터는 서서히 추위가 풀리며 평년 기온을 회복해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에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니 호흡기 질환이 걱정입니다.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100일해까지 겹쳐 비상이죠. 코로나가 물러났지만 각종 호흡기 질환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휴일인데도 병원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8살 아이는 거의 한 달째 기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침 20일 한 달? 학교 가면은 학원 가면은 그 증상이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호흡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168명으로 전주보다 40% 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더 많습니다. 주로 5살에서 9살 사이의 어린이가 많이 걸리는데 38도 넘는 고열과 함께 갈에 섞인 기침이 3에서 4주 정도 지속됩니다. 여러 친구들 같이 생활을 해가지고 감기도 옮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중국 폐렴 관련해가지고 그런 호흡기 질환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살 남자아이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앓다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감 자체에 또 2차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가 있거든요. 독감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주는 것들이 폐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100일에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인 만큼 독감과 코로나 등 멀티데믹 유행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 뒤 자진 출석했던 가수 권지용 씨가 강경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온몸을 제모하고 출석했다는 논란에 대해 염색이나 탈색은 물론이고 입건된 뒤에는 평소에 하던 제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소변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권 씨는 당시 마약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협조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하지만 첫 조사를 마친 뒤 권 씨가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몸 전체를 제모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 씨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지만 소변과 모발, 손발톱까지 이미 제출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엔 평소에 하던 제모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최근 1년 5개월 동안 모발 염색과 탈색을 하지 않았고 추가 채모 제출도 협조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라는 명예훼손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권지용 씨의 모발과 손톱을 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권 씨의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최근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 이슈를 연이어 던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상속세 개편 발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한 건데요. 어떤 파장이 있을지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보도에 당 지도부에서까지 돌발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상속세 문제는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과 이중과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가 개편안을 내면 정부도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아직까지 이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이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에 달합니다. 30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됩니다. OECD 최고 세율 27.1%보다 약 1.8배 높은 수준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삼성 일가는 12조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 부를 대물림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실제 개편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은 공매도 금지 영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투자자들의 눈이 쏠렸습니다. 결과는 폭등 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공매도 정의부터 점검해보고 가죠. 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으로 되갚는 매매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을 공매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5만 원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해서 주가 하락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코로나 때 경험도 있고 해서 주가가 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죠. 공매도 금지 첫날에 코스피는 역대 최대인 13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로 인한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상승세는 딱 하루였다면서요. 이유가 뭡니까? 네, 둘째 날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어제 종가로 보면 일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이 활발하지 않았고 2차 전지 등 대장주에 대한 고평가 인식도 컸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여전히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 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이 있었던 거군요. 왜 예외로 둔 겁니까? 네, 흔히 시장 조성자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거래 의사가 있는 일반 투자자가 있는데 호가 주문이 없으면 거래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게 시장 조성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들은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까지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면 금지로 선회를 한다면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 역할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래를 일으키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 기반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해가면서 시장이 잘 굴러가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지금의 공매도 금지는 과거 경제 위기 때 나왔던 공매도 금지와는 조금 달라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시장의 기능을 잘 살리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계속되면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번 할 때마다 민간인 10명가량이 사망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민간인 폭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근거지로 의심하고 있는 가자시티 내 병원과 학교를 공습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을 맞은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군데군데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병원은 부상한 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로 의심하고 있는 가자시티 내 알시파 병원을 공습해 최소 10명이 숨졌고 인근 학교에서도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We've got 20 hospitals out of action. Also know that there was significant bombardment of Rantisi Hospital, which is the only hospital providing pediatrics. 영국 가디언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던 10월 276번의 공습에서 2,798명이 숨졌다며 공습 한 번에 1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Far too many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Far too many have suffered these past weeks. And we want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prevent harm to them.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가자 지구의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최근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되면서 이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선 북한의 인권 참상과 처절한 탈북 과정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의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개 처형이 이뤄지는 북한의 광장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남조선 영화를 밀수하여 몰래 복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 처형 장면을 지켜본 향인의 가족의 집에선 아버지가 노동당을 비판했다가 교화소로 끌려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노동 교화소에 강제 구금되거나 고문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남겨진 가족들은 탈북을 결심했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 라오스, 태국까지 10,000km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구성한 탈북 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방탈출 게임으로 구현됐습니다. 드라마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진짜 이렇게 처벌을 받나? 이런 좀 궁금증도 들고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공간마다 제한 시간을 두고 특정한 미션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고난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소리나 형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서울에 앞서 인천과 대구를 포함한 지방에서도 행사를 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인권에 매우 관심 있다는 시민들의 응답이 체험 참가 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전세대출을 꼽았습니다.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며 7달 연속 늘어나자 DSR 적용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겁니다. 현재 DSR 규제에 해당이 되는 차주 비중이 낮습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행은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을 적용받지 않아 전세가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장 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구하려던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내후년에 결혼 준비를 할 생각인데 그렇게 규제를 둔다고 하면 저희도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럼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신규 전세대출에 원금이 아닌 이자에만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서민들에겐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선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조금 그걸 피할 수 있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쿠팡이 올해 3분기 매출 신기록을 썼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문화 덕분도 있겠죠. 그 사이 온라인 판매 제약이 있는 대형마트는 성장세가 주춤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쿠팡의 올 3분기 매출은 8조 1,028억 원. 작년 4분기 7조 원을 처음 넘어선 후 약 10개월 만에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쿠팡의 빠른 성장세와 달리 대형마트 업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고전 중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해야 하고 야간과 새벽에는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규제도 받고 있고 온라인 영업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을 이용하라는 취지지만 소비자 반응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휴일 먼저 알아서 금요일 날, 쉬는 날 전에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죠. 그렇게 그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시장이 또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다고 해서 굳이 시장을 가는 것 같진 않아요.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67.6%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났던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한 야생 연못이 온통 진한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리를 한 7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케알리아 연못. 분홍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수면이 진한 핑크빛입니다. Really cool. It is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So I've driven by here thousands of times and it's the first time I've seen it pink. 연못 색깔이 갑자기 진한 분홍색으로 변한 건 지난달 30일부터였습니다. 하와이 수자원부와 보건부는 연못물을 채취해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 예비조사 결과 할로 박테리아를 색깔이 변한 원인일 가능성으로 꼽았습니다. 할로 박테리아는 염도가 높은 수역에서 발견되는 유기체입니다. 현재 케알리아 연못의 염분 농도는 바닷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못의 염분이 높아진 이유는 가뭄 탓입니다. 외신들은 최근 하와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뭄이 섬 내 담수의 염분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후에도 마우이 섬 90%가 여전히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연못의 독성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물속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북한이 2차례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실패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최근 고위급 차량 이동과 같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그만큼 발사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성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정찰 위성 2차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3차 발사를 10월에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지속 추적 감시하였고 실패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까지 잠잠한 상황인데 지난주 미 우주항공국 야간 위성 사진에서 서해 발사장 일대 불빛이 관측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발사장에 추가 구조물이 세워지고 고위급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등 발사 임박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7형 ICBM 발사를 기념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18일 전후 발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기습적인 발사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위성 능력을 갖춰야 독자적인 핵 표적 선정 능력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북한이 이제 핵 운용 능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 공군은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첫 비행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이 집약된 B-21은 신식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인기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침투 타격도 가능한 만큼 노후한 B2 폭격기를 대신해 대중 견제와 대북 억제 작전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답 없는 험지 출마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제안한 그 험지 출마 제안에 대해서 당사자들 호응은 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혁신위가 이 지도부나 중진 그리고 친윤계에 대해서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달라고 권고한 게 지난 3일이니까요. 8일째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지목하진 않았지만요. 이 몇몇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해서 결단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죠. 이 목소리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통합, 희생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ING 조금 더 기다립시다. 선거 때마다 여야 모두 비슷한 혁신안을 내놓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이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저항도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는 간접적으로 불출마를 시사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즉답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고요. 조호영 의원은 지역구는 함부로 옮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영남 중진들은 거부하는 기류입니다. 대통령실의 출마 예상자들도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대략 30여 명의 출마 참모들 중 의정부에 도전하는 전희경 정무 1비서관과 이 신인급인 일부 행정관 출신들을 제외하고는 수석과 비서관급 다수가 영남이나 부산 같은 이른바 양지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로 호응이 없는 건 특별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중진들의 입장에서는요.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언정 지역구를 떠나지 않는 게 이익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에도요. 황교안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해훈, 유정복 전 의원 등이 당의 요청으로 험지로 갔는데 모두 낙선을 했고요. 오히려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당선 후에 복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면서요. 네, 총선이 좀 남았으니까요. 지금은 이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발표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는데요.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여당에서 첫 지역구 포기를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끌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도전을 하더라도 등 떠밀려 나간다거나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구를 바꿔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중량급들 가운데는요. 결단의 시기를 살피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쯤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만 험지 출마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워서 부산이나 종로 같은 어려운 지역에서 연거푸 낙선을 하다가도 종로에서 당선이 된 뒤엔 단숨에 대선 주자로 체급을 높였습니다.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수도권에서 대구로 옮겨서 세 차례 실패하긴 했지만요. 그 상징성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됐고 또 야권의 대권 주자 자리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답 없는 험지 출마의 느낌표는 일퇴이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보 후퇴하고 두보 전진한다 뭐 이런 의미죠. 이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이고 철없는 도전이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진정한 의미의 책임 정치가 뭔지 또 10년, 20년 뒤를 보는 정치가 뭔지를 모두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법학자 조국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입니다. 네, 요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입길에 자주 오르던데 창당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자신의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화적, 정치적, 또 사회적 방식으로 해명하는 게 시민의 권리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신을 소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저 답변을 끌어낸 질문이요. 바로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하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 이게 바로 출마, 정계 진출인 셈이죠.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시절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진행 중인 2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본인의 무죄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언제부터 출마가 범죄 혐의자들의 면죄부가 됐냐면서 그러면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출마로 소명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의 권리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입시비리 혐의는 이 표창장 직인 파일 그리고 대화 내용 같이 좀 증거도 명확하고 감찰 무마건도 청와대 특감반원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비판이 이어지니까 조 전 장관은 어제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 자리가 아닌 건 알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또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가 본인에게 가장 큰 명예회복이 될 거라고 논점이 다소 바뀐 듯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이전에는 총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지 않았었나요? 네, 지난 7월에도 신당 창당설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네. 그즈음부터 이 자녀의 대학교 학위를 반납하는 등 사실상 주변 정리를 시작한 정황도 보였습니다. 또 9월에는 명예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방법을 사실상 출마로까지 구체화한 거죠. 또 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서점에서 사인회를 하면서 마치 지지층 결집에 나선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법학자 조국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느낌표는 엄단하라, 나 빼고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2016년에 자신의 SNS에 썼던 글에서 따봤는데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 부산 LCT 의혹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나 빼고를 붙인 건데요. 조국 전 장관, 유명 법학자였고 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장관 출신이죠. 사법부의 판단보다 비법률적 명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 경기 연속 한 점 차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오늘은 LG의 기세가 KT를 압도했습니다. LG가 4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기까지 단 1승만 남았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3차전까지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던 LG의 중심타자 김현수가 초반부터 매섭게 배트를 돌립니다. KT 선발 엄삼백의 어깨가 채 풀리기도 전에 체인지업을 노려 5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잠시 투수전으로 흘렀던 경기는 5회부터 균열이 크게 일어납니다. LG 홍창기가 바뀐 투수 김재윤을 상대로 적시타를 뽑아내 문성주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어진 6회에는 문보경이 김재윤의 바깥쪽 공을 밀어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LG 선발 김윤식은 5와 3분의 2이닝을 1실점으로 버텼지만 KT의 마운드는 무너졌습니다. 7회 바뀐 투수 주건의 초구 체인지업을 노린 LG 오지환이 5월 석점 홈런으로 승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문성주의 3루타까지 이어지는 등 LG는 7회에만 7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7회 1번부터 8번 타자까지 연속 8안타를 쳐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연속 타자 안타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LG 오지환은 KBO 최초로 단일 시즌 한국 시리즈 3경기 연속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5대4 LG의 완승. LG는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은 모레 벌어집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내일도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낮은 곳들이 많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겠고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라 서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고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8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인천이 5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가 전망됩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